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6번 문제 국민연금의 급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에 관련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고요. 네, 연금액은 연금의 종류별로 지급 사유에 따라서 기본 연금액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다만 재직자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은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연금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조기 노령연금도 지급이 되고요.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재직자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이죠. 노령연금 중에 분할연금이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한다. 맞죠? 네, 기본연금액도 부양가족 연금액도 다 물가를 반영해서 인상한다. 맞고요. 네, 출산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조항은 노령연금을 산정할 때만 적용한다. 맞고요. 노령연금 산정 시 적용되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월평균 소득액의 50%를 인정해서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런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다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죠. 군복무, 출산은 평균 소득값의 50%가 아니라 전액이죠. 출산은 A값 전액. 군복무는 기간에 따라서 A값의 50%. 출산은 그러니까 여기서 출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출산은 자녀 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가입 기간이. 그리고 군복무는 6개월 일괄적으로 6개월을 가입해주고 있고요. 추가해주고 있고.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는 지급이 정지된다. 얘는 조금 말이 좀 빠졌죠. 이게 뭐냐면 제3자에 의해서 가해에 의해서 제3자 행위에 의해서 장애나 또는 사망해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이 말이 이 앞에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앞에다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이 정지된다. 그렇게 말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하고 라가 맞죠. 답은 2번이네요. 나하고 라. 네, 다음 8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거기 뭐냐 하면 7번 문제에 보시면 거기 지금 풀지는 않을 건데 4번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7번에서 보기 4번에 보시면 끝에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렇게 고쳐주세요. 그래야 그게 맞는 질문이 되죠. 7번에 보기 4번 맨 끝에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중 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노령연금에는 6가지가 있죠. 완전 노령연금, 그다음에 20년 이상 가입하면 완전 노령연금,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감액이죠. 감액 노령연금. 그리고 10년 이상 가입은 했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쵸? 55세 됐는데 소득이 없다. 그때 받는 게 조기, 미리 받는 거니까 조기 노령연금. 그 다음에 60세가 돼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소득이 있다. 그러면 재직자 노령연금이죠. 앞에 나왔던 임의 계속 가입자는 내가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거고 재직자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조금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 노령연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례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건 이제 처음에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 나이가 이미 많아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으셨던 분들이 받는 특례 노령연금. 그 다음에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은 최소한 혼인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랬을 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데 무슨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혼했으니까 현재 부양가족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겠고. 그래서 노령연금 중에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재직자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재직자는 현재 소득이 있으니까 당신이 먹여 살리세요. 부양가족은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 중 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X 찾기. 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했고 현재 55세는 넘었으나 60세가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 60세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을 조기 노령연금 맞죠? 네, 조기 노령연금도 일단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감액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일단 50%, 얘는 10년이라고 보는 거죠. 10년 이상 가입하면 50%. 그 다음에 1년에 0.05씩 이죠. 10년 초과 홀수를 11로 나누는 거니까 1년에 5%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11년 가입했다 그럼 55%, 19년 가입했다 95%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맞네요. 네, 노령연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완전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조기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는 됐는데 소득 없을 때, 감액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받을 나이에 받을 때,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받을 나이 됐는데 소득 있을 때, 특례 노령연금 처음에 시작될 때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 등으로 구분되며 보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네, 보험의 기능, 노령연금은 보험의 기능이 아니죠. 얘는 투자의 기능. 장애연금이 이제 보험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틀린 거 찾기니까. 네 번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가 넘어 64세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 맞죠? 제외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여기는 장애연금에 대한 문제가 단독으로는 없는데요.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을 몇 단계로 나누고 있나요?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네, 장애연금은 4등급까지 나누죠. 1, 2, 3급까지는 연금, 4급의 경우에는 4등급의 경우에는 225% 일시금 지급하고 끝나죠. 그래서 그 장애연금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로 봐두시고요. 여기는 10번 문제, 유족연금 수급권 순서에 대한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적절한 것은, 여기도 약간의 문제가 수정이 필요하네요. 여기를 18세 아니고 19세로 고치고 볼게요. 19세. 이렇게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유족연금이 2012년도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18세 미만인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나 손자녀만 됐는데 올해부터 19세 미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쳐놓고 볼게요. 네. 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순서는 이렇게 가죠. 일단은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엔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네, 손자녀, 다음에 조부모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배우자는 뭐 사실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경우에는 양자나 친자를 다 포함하는데 나이 조건이 있어요. 19세 미만 또는 19세가 넘었더라도 장애 2급 이상에 해당될 때는 네, 자녀나 손자녀 기준이 똑같고요.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일 때.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보면 네, 19세로 양자로 입적된 자녀. 그럼 어때요? 양자도 되긴 되는데 19세 미만이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되죠. 아예 네,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네, 11세 외손녀. 11세 외손녀, 19세 미만이면서 네, 손녀니까 되겠죠. 여기 손자녀 되니까. 되긴 되는데 일단 네, 손자녀고. 장애 2급 이상의 모친. 네, 여기 부모. 장애 2급 이상 또는 60세 이상이니까 되겠고. 네, 80세 처의 할아버지. 네, 또 부모에 들어가요. 배우자의 부모도 할아버지가 배우자의 조부모 들어가는데 80세니까 또 60세 이상이니까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배우자 없고 자녀는 이 자녀는 안 되고요. 19세. 네, 11세 외손녀는 손자녀. 부모가 우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1순위네요. 여기가 1순위. 그 다음은 외손녀. 네,
할아버지, 조부모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걸 18세로 본다면 18세인 양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이제 2012년도에는 그대로 보면 1번이 답이 되니까 고쳐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사실은 수정이 안 됐어요. 유족연금 부분은 아마 출제가 안 되거나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을 비켜가면서 이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족연금의 자녀나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이제 급여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봤고요. 이제 다음은 공무원연금 보도록 할게요. 네, 공무원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 네, 보시면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와 연금 수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기여제. 은행의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동으로 부담한다. 수혜자도 기여를 하는 게 기여제예요. 수혜자도 기여를 하면 기여제. 사용자만 전액 부담하면 수혜자가 기여하지 않는 것을 이게 바로 비기여제. 이렇게 돼야 되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군인, 당연히 군인은 군인연금이 있으니까 아니고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이 있으며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 대통령도 아니죠. 네,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에요. 네, 법률에 의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만이니까 네, 대통령도 아니. 이 사람들은 뭐 가입해야 돼요? 네,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죠. 군인은 군인연금,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연금. 다음, 네,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장래에 소요될 급여 비용의 부담액을 제도 가입 기간 동안 평준화된 보험료로 미리 적립하는 것이 당연히 적립 방식이고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 비용을 그 기간 안에 동일 기간에 한꺼번에 조달하는 것이 부과 방식이죠. 바뀌었죠?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바뀌었네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보장의 성격과 일부 재해보장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생활보장, 재해보장 성격 이외에 퇴직금의 성격까지 갖고 있는 사회보장, 공적연금이다. 4번이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여기 보면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공무원연금은 원래 적립방식이었죠. 그랬는데 이것을 2001년도인가요? 네, 부과방식으로 바꿨어요. 원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꿨다. 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여기 보면 수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기여제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무원이 기여금 7%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금 7% 이렇게 해서 총 14%가 적립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여제 방식이죠. 우리 공무원연금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이 기여금 7%,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금 7%. 이거 바뀌기도 하니까 공기, 국부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 지금 현재 재정 운용 방식은 부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면요. 뒤에 보시면 15번 문제가 있죠. 네, 다음 공무원연금의 급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물었네요. 그래서 연금의 종류는 재직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눈다 그랬네요. 네, 단기급여와 장기급여. 단기급여는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단기급여예요.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으로 세분화되어 지급된다. 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 다음에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로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맞고요. 퇴직연금 중에 20년 초과한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급여를 퇴직일시금이라고 한다. 아니죠. 얘는 퇴직연금 일시금이죠. 퇴직연금 일시금이라고 한다. 여기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이게 바로 이 얘기죠. 20년 초과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이고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는 재직 연수는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 33년까지만 인정을 해주니까 20년치는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은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으로 받고 10년 공제하고 나머지 일시금이다. 용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기급여에 대한 말은 없죠. 그래서 장기급여, 단기급여가 나왔으니까 장기급여는 그럼 뭐냐. 단기급여는 재직 중에 받는 거라 그랬죠. 장기급여는 퇴직을 해야 받는 거죠. 재직 중이 아니라 퇴직 후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장기급여는 퇴직자가 들어가는 거. 퇴직급여, 그리고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급여. 이제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 그리고 퇴직수당. 이런 것들이 장기급여에 들어가요. 퇴직급여, 퇴직수당, 그리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우리가 17번을 볼 거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 96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교재에서. 그래서 아까 공무원 연금 급여에는 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 일시금이 있다고 했는데요. 뒤에 보시면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96페이지 해설해 보시면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도 똑같아요. 밑에 연금 급여의 종류. 보시면 퇴직연금은 뭐냐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을 때 받는 게 퇴직연금이고요. 조기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지급 시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역시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고요. 퇴직연금 일시금은 연금 전체를 일시금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20년 이상 재직하고 그 전체를 일시금 요청하는 게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은 20년치 연금은 빼고 초과 기간에 대해서 연금 신청하는 거 13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랬고요. 퇴직 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시금 받는 거예요. 2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퇴직할 때 퇴직 일시금. 그래서 그 연금 급여의 종류도 잘 물어보니까 그 용어하고 연결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우리 17번. 다음은 군인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군인연금도 일단 20년 이상 복무는 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연금 받으려면 완전 노령연금은 20년이지만 다른 연금은 최소한 몇 년만 가입하면 연금 받을 수 있어요. 10년. 그런데 나머지 직영연금은 다 20년 이상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은 뭐 65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65세. 근데 뭐 임용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죠.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긴 하고요. 근데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그런데 나이 조건이 없어요. 군인연금은. 어쨌든 20년 이상 가입하여 받을 수 있고 군인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군인연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다. 단 지원에 의하지 않은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은 제외. 맞죠? 그 다음에 2. 퇴역연금, 유족연금은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타 급여는 평균 보수 월액. 아니죠. 퇴역연금이나 유족연금이 바로 평균 보수 월액. 평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타 급여는 그냥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인의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여기 퇴직한 날 아니고 전날 기준이에요. 퇴직한 날의 전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날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상위연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뭐 택이라는 건 맞죠. 상위연금은. 상위연금은 우리 일반 다른 연금에서 장애연금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다. 군인연금은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고요. 공무원연금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다. 단 임시, 임명, 무보수 제외되지만 조건부도 제외죠. 조건부 포함한다 아니죠. 임시, 무보수, 조건부 다 제외된다. 그 다음에 퇴직 일시금은
20년 이상 퇴직 일시금 그러면 뭐예요? 네, 연금 받을 수 없어서 전체를 일시금으로 받는 거니까 20년 이상 아니죠. 네, 그래서 20년 이상 퇴직하고 20년 초과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요청할 경우 받는 건 퇴직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즉 연금 받을 20년 공제하고 나머지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그래야 되죠. 네, 다음 조기퇴직연금은 미달연수 10년 이내에서만, 네, 조기퇴직연금은 미달연수 5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5년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네, 1년마다 5%씩 차감한다. 네, 급여액의 산정 기준은 재해 부조금 및 사망 조의금을 제외한 단기 급여, 퇴직연금 및 여기도 지금, 네, 여기가 좀 지워져야 되겠네요. 여기 급여액의 산정 기준은 이거 재해 부조금 및 제외한 이건 지워주세요. 오히려 이건 포함해져요. 가로 열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지워주시고, 네, 급여액의 산정 기준은 단기 급여 그리고 퇴직연금 및, 네, 퇴직연금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제외한 장기급여는 이거 제외한, 네, 장기급여는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수월액 아니고요. 네, 기준소득월액. 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다 틀린데, 여기도 지금 틀린 걸로 보지 마시고 오타를 수정하는 걸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4번 지문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네요. 보수월액이라기보다는 기준소득월액이 더 정확한 말이고요. 이건 지워주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4번이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직영연금 부분은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공무원 연금 위주로 해서 출제가 뭐 많으면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다 공부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요 내용 정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2문제 중에 1문제만 맞추겠다, 그런 생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 기준소득월액, 고수월액 그러면서 그 급여 계산하는 부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연금이.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도 감당이 어려운데, 네, 그 3가지 다 보시다 보면 더 헷갈리니까, 네, 나머지 직영연금은 그냥 주요 내용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연계에 대한 설명 보시면, 연계 2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연계라는 것은, 네, 서로 가입기간을 합산해 주는 거죠. 국민연금은 최소한 몇 년을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을 가입해야. 그 다음에 다른 직영연금은 최소한 20년은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국민연금 5년, 그리고 공무원연금 16년, 네, 이렇게 근무했다고 볼게요. 가입했다고 보면 이 사람은 원래 각각 하면 연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둘이 합치면 21년이 되죠. 네, 그러면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각각의 연금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단 연계는 가입 기간만 합산을 하죠. 연금 지급은 각각의 연금에서 따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재정 이전 없이 가입 기간만 합산하는 것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예요. 그리고 20년 이상은 가입하고 그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네,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65세 이상에 수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연도에 따라서 60세부터 이제 점차 1년씩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이면서 65세 이상이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의 연계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는 늘어날 것이지만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예전에는 연금 안 줘도 됐었는데 각각 그냥 일시금 주고 끝내면 됐는데 이제 연금을 줘야 되니까 재정 부담은 늘어나겠죠. 연금 간 이동으로, 네, 동일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즉 국민연금도 가입됐었고 만약에 중복된다면 그때는 종전 가입 기간은, 네, 제외된다. 맞네요. 여기도 종전 가입 기간이 제외된다. 그리고 연계 노령 유족 연금 수급권이 2 이상 생긴 경우에는 연계된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네,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계했지만 그때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 노령 유족연금 수급권과 선택하지 않은 그 연계 노령 유족연금의 몇 %예요? 20%죠. 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의 다른 연금하고 같이 받게 되면 20%를 지급하죠. 그리고 연계퇴직연금 수급권과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이 연계퇴직이라는 말은 국민연금 말고 다른 직영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네, 몇 %를? 50%를. 여기는 맞죠. 네, 그래서 직영연금은 그 다른 직영연금의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게 되면 50%를, 국민연금은 20%를 요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을 봤고요. 이제 4장. 네,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볼게요. 이쪽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 해당 여부, 근로자냐 아니냐 여부 이쪽이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 4장도 한 7, 8문제로 문제수가 많죠. 그리고 임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네, 이제 퇴직급여 보장법이 도입된 게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점, 그 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보장법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 연금 제도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4장 보시면 다음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죠. 일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순수 종교단체. 네, 순수 종교단체라고 하면 누구냐면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죠. 네, 그리고 또 네, 국공립학교 교직원, 네,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그러니까 네, 공무원이라죠. 네,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 네, 그래서 보시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바뀐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죠. 네, 그런데 5인 이상이었다가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기득권을 폐지할 수 없다. 맞죠? 네, 포교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종교단체와 아파트 자치 운영회 등의 비영리단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순수 종교단체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건 맞는데 네, 이 자치 운영회 같은 비영리단체도 적용이 돼요. 네, 국내 외국인 사업장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이다. 맞고요. 네, 국내 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뿐 아니라 불법도 네, 불법 취업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다예요. 네, 다음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 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가 있을 때 근로자로 보죠. 네. 그러니까 무임으로 돈 안 받고 일하면 그건 근로자 아니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더라도 사용 종속 관계가 아닌 자신이 네,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사용자로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이사, 무한책임사원, 기타 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가 있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아니죠. 근로자가 아니라 뭐예요? 네, 사용자죠. 네, 불특정의 경영 자문을 위하여 촉탁한 상근 고문은 네, 사용 종속 관계가 없다고 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예요. 네, 그 다음에 지입차량의 운전사는 운수회사의 근로자다? 아니죠. 이 사람은 네. 지입차량의 운전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고 네, 지입차량의 만약에 운전사가 누구를 고용했다고 해볼게요. 이 지입차량의 운전사가 네,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 네,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 이때 그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지입차량 운전사, 지입차주가 네, 사용자가 돼요. 고용한 근로자는 네, 지입차주가 사용자.
네, 운수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까지 봐주시고. 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대한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즉 업무 집행권이 있는 자도 로 규정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네, 그래서 특히 지입차주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거기 101페이지 3번 문제 해설해 보면 잘 나와 있죠. 근로 형태와 근로자의 여부. 그래서 도급 위임 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네, 간부나 임원도 당연히 근로자 아니겠죠.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고문 상담력에 보시면 불특정 경영자문을 위한 상근 고문은 사용 종속 관계가 없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고. 네, 자영업 지입 차량 기사는 고용 관계가 없어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만 지입 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네, 지입 차주다. 지입 회사 대표 아니다. 그랬네요. 네, 다음 이제 네, 4번 문제 보시면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취업 규칙이라는 건 우리가 맨 처음에 어딘가에 취업이 되면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취직한 다음에 구체적인 복무 규정이라던가 이런 걸 작성해 놓은 게 취업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네,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그 가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반수. 이때의 노동조합, 이 근로자 가반수를 근로자 대표라고 하죠. 한마디로. 네,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네요. 네, 불이익하지 않게이기 때문에 불이익되지 않으니까 의견. 만약에 불이익하게다 그러면 동의가 필요하죠. 불이익한 경우는 동의. 불이익하지 않으면 의견 청취. 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반할 수는 없죠. 단체 협약이 훨씬 더 세죠. 단체 협약에 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 무효 맞고요. 또한 취업규칙의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라도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근데 취업규칙의 기준을 상회한다면 당연히 유효하겠죠. 다음,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네,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이 규정된다. 맞죠? 그 부분에 하나요. 여기가 만약에 전체가 무효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하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네, 3번. 당연히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당연히 유효하겠죠. 근로자에게 유리하니까. 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네,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퇴직금과 관련해서 우리 7번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죠. 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금액 기간이라던가 횟수는 제한이 없죠. 그리고 네, 일단 중간정산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근속연수가 기산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2012년 7월부터는 중간정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사유가 네, 정해진, 법에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정산의 기간과 횟수에는 네, 제한이 없다. 맞죠? 네,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 그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이랬고요. 2012년 7월 이후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아니죠. 네, 무주택 가입자. 네, 무주택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이 12개월 아니고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파산 선고가 있었던 경우, 네,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령에 해당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무주택 가입자 주택 구입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그리고 네, 개인회생 절차 개시, 파산 선고,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맞죠? 네, 퇴직금의 중간정산되었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등에 관해서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있는 상여금 등 당해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계속 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근로조건은 단절되지 않지만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것은 새로 계산한다 그랬죠. 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아래 보기 중 임금으로 보여야 할 것과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 그랬네요. 네, 실비 보상을 위한 금품은 임금이 아니죠. 그리고 기술수당, 면허수당, 직치수당은 임금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고용보험 등 각 4대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보험료는 얘는 근로자 복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도 임금이 아니에요. 다음,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판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그럼 임금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 후생적 성격의 금품. 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으면서 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면 임금이에요. 여기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그러면 임금 맞고요. 네, 총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판매수당 내에도 네, 임금 맞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강제되는 해고, 예고수당, 재해보상, 네, 기양여비 등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진 것 당연히 임금 아니겠죠. 그래서 남아, 바가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임금으로 밑에 보면 임금이 정의가 나와 있죠. 해설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임금 아닌 것이 은혜적, 호의적 금품, 즉 뭐 경조금이라든가 특별포상금, 공로금 등은 임금 아니다. 그리고 실비 변상적 금품도 임금 아니죠. 그래서 뭐 작업복구입비, 출장비, 판공비, 기밀비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복지후생적 금품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이 되겠다. 그랬고요. 네, 사회보험료, 산재, 의료, 국민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다. 얘는 근로자 복지, 나중에 6장에서 나오겠지만 네, 4대 사회보험료는 법정복지, 임금이 아니라 복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닌 것. 이 결론은 정기적이면 임금, 비정기적, 일시적 이런 것들은 임금이 아니고 4대 사회보험료, 실비보상금품도 임금 아니다. 그래서 임금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네요. 네, 다음. 11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 중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 네.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냐 이제 보시면 현실적인 퇴직 아닌 것은 보시면 임원이 연임된 경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의 분할 합병은 맞고요. 직영차량 운전사가 지입차량 운전사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외국법인의 종업원이 본점으로 진출이 아니라 전출이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되는 경우 이거 현실적인 퇴직 아니에요. 그리고 상근 임원이 비상근 퇴직 맞고요. 종업원이 임원 퇴직 맞고요. 정보투자기관이 민영화됨에 따라 사표를 형식적으로 수리하고 재채용하는 것도 당연히 현실적인 퇴직 아니겠죠. 그래서 아닌 게 가라, 사. 여기가 아닌데요. 네, 여기도 교재에 보면 현실적인 퇴직 종류 굉장히 많고 아닌 거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 5가지를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는 다 현실적인 퇴직이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아닌 거 3개 나왔죠. 임원이 연임된 경우 외국법인 본국 전출, 정보투자기관 민영화. 그러면서 지금 또 2가지는 뭐냐면 대주주 변동으로 대주주 변동 2가지
뭐 대주주 변동으로 뭐 계산의 편의상 전 진전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런 말 나오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고 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급을 안 한 경우 네, 중간정산을 하고 지급을 했으면 현실적인 퇴직 맞아요. 그때부터 다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런데 중간정산 하기로 하고 지급을 안 했다면 현실적인 퇴직 아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임원이 연임된 경우 외국법인 본국전출,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대주주 변동, 중간정산 지급 안 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아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면 요거 구분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